안녕하세요. 언니만바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발효에 대하여 이야기해봅니다. 1차 발효와 2차 발효는 성형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성형 후 발효하는 것을 2차 발효라고 합니다. 2차 발효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 그리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을 하는지,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는 알고 해야겠죠. 일반 식빵이나 당과자류를 성형할 때는 밀대로 반죽을 밀어서 기포를 완전히 빼준 뒤 성형을 하기 때문에 성형 후 반죽의 크기가 완성품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2차 발효 동안 반죽의 부피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워도우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워도우를 성형할 때는 반죽 속 기포를 완전히 다 빼지 않고 어느 정도 볼륨을 유지하면서 성형을 하죠. 1차 발효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성형 동안 얼마나 기포를 제거했는지, 성형 후 반죽의 부피에 따라 실온 발효를 더 해주어 약간 부피를 더 키우기도 하고 냉장고에 바로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형을 하는 동안에 반죽의 상태, 느낌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이전 영상 성형에서 보여드린 것인데요. 2차 발효와 오버랩 되는 부분이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반죽의 볼륨이 작고 1차 발효가 조금 부족했다고 느껴진다면 성형 후 실온 발효를 통해 부피를 키워보세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만약 1차 발효 동안 부피를 충분히 키웠고 성형 동안 부피 유지를 잘 했다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가끔 냉장고에 넣고 나서 부피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냉장고 속에서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동안 발효는 진행됩니다. 그런데 부피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냉장고에서 반죽의 가스가 식으면서 수축하여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반죽은 충분한 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시피를 따라 냉장 발효를 했는데 부피의 변화가 없었다고 실온 발효를 더 해주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 방법이 통할 때도 있지만 반죽의 온도가 서서히 오르며 부피가 커지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과발효될 확률이 더 높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글루텐은 가만히 두면 신장성이 늘어나고 물리적 힘을 적당히 가하면 신축성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가스가 차오르고 글루텐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부드러운 반죽이 되는 것이죠. 성형 때 반죽의 표면에 탄력을 형성시켰으니 2차 발효 동안 가스를 포집하는 동시에 반죽의 신장성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뜨거운 오븐 속에서 이스트가 마지막 질주를 할 때 반죽이 쉽게 늘어나며 부피가 커질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오븐 스프링이랍니다. 2차 발효 때도 이스트와 박테리아는 여전히 동일한 활동을 하고요. 그로 인해 빵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일 2차 발효를 냉장 발효로 발효의 속도를 늦춰 발효 시간을 늘려준다면 그 효과는 커지겠죠. 1차와 2차 발효를 모두 실온으로 했을 때와 1차 또는 2차 발효를 냉장으로 했을 때 그 맛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냉장 발효는 빵을 당장 굽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차 발효는 냉장으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스케줄 관리가 편하고 칼집을 내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맛은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온 일부 그리고 냉장 발효 또는 냉장 발효만으로 2차 발효를 합니다. 이 문장 많이들 보셨죠? 2차 냉장 발효는 3에서 4도씨에서 약 12시간에서 16시간 해주세요. 하필 왜 이 온도에서 이 시간 동안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정용 냉장고의 평균 온도는 3도씨 전후이고 4도씨를 잘 넘기지 않습니다.
4도씨를 넘어가면 음식이 잘 상합니다. 따라서 가정용 냉장고의 표준 온도에 맞춘 온도가 3에서 4도씨인 것이고요. 만약 이 세상 대부분 홈베이커의 냉장 온도가 8도씨였다면 거기에 맞춘 레시피가 통용되었겠죠. 시간은 하룻밤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방 리프레시부터 성형까지 마치고 나면 보통 늦은 오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마감하고 다음날 아침에 굽는 시간이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시간이며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였던 반죽이 냉장 온도로 떨어지는 동안 발효되는 그 정도도 적당하다고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래프에서 보시듯 반죽 온도가 약 4도씨에 도달하면 이스트의 활동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즉 반죽이 4도씨 가까이 떨어졌다면 그 반죽을 냉장고에 조금 더 오래 두더라도 과발효에서 어느 정도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죽이 4도씨 가까이 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실험해 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12시간보다는 짧은 시간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냉장 발효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또한 반죽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스트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동면 중이라는 점, 그리고 박테리아는 더 낮은 온도에서도 활동한다는 점, 그리고 반죽 속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와 미생물의 부산물, 그리고 효소가 반죽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24시간 후에 구워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며칠 뒤에 구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제시된 시간으로 냉장 발효를 하는 것이 맛과 모양에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오래 둘수록 빵의 산미는 올라가고 볼륨은 작아집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숫자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형 후 반죽 온도가 많이 높았다던가 과발효 양상을 보였다던가 르방의 양이 많았다던가 고온 다습한 여름인 경우는 냉장 발효 시간을 8시간이나 10시간으로 줄여볼 수 있겠고요. 냉장 발효의 온도가 높은 경우에도 발효 시간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반대로 반죽 온도가 많이 낮았었다면 냉장 발효 시간은 조금 더 길어져도 무방할 거라 생각합니다. 빵을 당일 굽고 싶거나 마일드한 맛의 빵을 만들고 싶을 때 실온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성형 후 계속 실온에 두어 부피를 키워 굽는 것이죠. 그럼 실온 발효의 경우는 발효를 언제 종료해야 할까요?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1차 발효를 얼마나 했는지, 반죽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성형했는지, 르방의 비율, 주변 환경 등을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만드는 기본 사워도우의 경우 저는 성형 후 부피 대비 50에서 70% 증가했을 때 구우시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판단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형을 매우 느슨하게 한 반죽과 기포를 일부 죽여가며 타이트하게 말아놓은 반죽의 부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반죽을 동일하게 부피가 70% 커졌을 때까지 발효한다면 그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 반죽이 약간 과발효 양상을 보였다면 성형은 기포를 일부 죽여가며 타이트하게 말아주시는 것이 좋고 2차 발효는 부피가 50% 정도 될 때까지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성형 동안 반죽이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성형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발효 동안 부피는 조금 더 키워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팁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제시해 드리는 방법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조율해 나가셔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1차 발효가 많이 부족했던 것을 2차 발효에서 다 만회할 수는 없다는 것. 모든 공정 하나하나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포크 테스트라는 것 많이 하시죠?
포크 테스트는 냉장 발효된 반죽에서는 적용되기 힘들고 대체적으로 테스트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발효 완료를 알려주는 여러 신호와 병행하여 해볼 수는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형 직후에는 반죽이 매우 긴장해 있는 상태로 반죽에 탄력이 있습니다.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가스가 생성되면서 반죽은 부풀어 오르지만 동시에 글루텐은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적당한 양의 가스를 보유한 시점, 신축성과 신장성이 적절히 존재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포크 테스트의 목적인 셈이죠. 따라서 탄력도가 매우 높은 발효 초반부는 반죽을 누르면 재빠르게 반죽이 복귀합니다. 이런 경우는 발효를 더 해줘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적절히 발효된 상태의 반죽은 반죽을 누르면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며 약간의 손자국이 1분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때로 판단합니다. 발효가 많이 진행된 반죽은 반죽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며 완전히 복귀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나이가 들면 베개 자국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이것도 탄력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를 하실 때 반죽의 반응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반죽이 어떤 느낌인지를 손가락으로 느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당한 텐션과 이완을 가지고 있는 반죽의 느낌은 어떠한지 말이죠. 포크 테스트는 반죽의 재료, 수율,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편이기에 이것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조건들을 확인하신 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피의 증가, 성형 후 크기의 약 50에서 70% 정도? 일반적으로 2배까지 기다리는 경우 가발효의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성형을 너무 느슨하게 했다던가 고온 다습한 여름, 통밀이나 호밀의 함량이 50% 이상일 경우 그렇습니다. 반죽이 편안하게 릴렉스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 봅니다. 이것도 1차 발효와 비슷합니다. 반죽이 전체적으로 편편하고 늘어져 있지만 약간의 봉긋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포크 테스트 병행하여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지식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본인의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나만의 방법과 기준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가장 멋진 빵을 만드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늘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겠죠. 2차 발효의 내용이 짧을 거라 생각했는데 스크립트를 만들다 보니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이번 영상 2차 발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우도우 베이킹 여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